코로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왜? 피할 수가 없어. 나도. 빌 게이츠가 그래. 내가 엄청난 집에 살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 집에 있어도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집을 안 나가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지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면 못해요. 집안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지. 사람 만나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부러워하고 해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지 뭐. 혼자 집에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게 지내고 집에 혼자 있어봐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요? 큰 집집 혼자 사는 놈들이에요. 에? 아니 근데 나이 먹으면 그 욕망이 생겨 안 생겨요? 그게 망해가는 지름길이에요. 여기 이제 좀 돈 좀 있고 막 그러면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나이 먹으면 혼자 뭔가를 하고 싶어 해. 내가 교사 끝나고 나면 어디 사무실 하나 어디 갖고 연구실 만들고 막 그런 사람,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그게 정신병이다. 왜 혼자 감옥을 만드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어디 사무실 만들어서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에? 이해하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이 먹고 절대 그럴 일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주 시민자유대학으로 가야 돼요. 알았어요? 거기 가서 함께 놀아야지.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 함께 놀아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나이를 좀 먹었어. 내 제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자들이 나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나하고 밥 먹자고는 좋아요? 싫어요?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봐요. 제자로서 싫을 것 아니, 같아요. 내가 제자 아니고 본인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 내가 밥 먹자면 좋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아직은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제자들이 내가 밥 먹자고 하면 2번 밥 먹자고 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나마 밥을 먹어줄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 뭘 것 같아요? 네가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봐요, 이제. 에? 나이를 먹어요. 밥값을 내기 싫어.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절대로 안 놀아줘요. 에? 죽었다 깨라도 안 놀아줘요. 돈 집에 통장에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필요 없어. 뭘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밥값을 매번 살면서 그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살 정도 돈이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n분의 1을 해야 돼. 이해하겠어요? n분의 1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좀 해서 시민자유대학 같은데 n분의 밥을 먹어. 근데 젊고 똑똑한 친구들 불러서 강의도 들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말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믿습니다. 예. 자, 코로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냐? 아니, 평등할 수도 있고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등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평등하지 않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싱가포르를 보면 그래요. 싱가포르 봤죠? 싱가포르가 갑자기 다시 왜 번졌어요? 그렇죠.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인데 누구한테는 잘 살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국민들한테는 좋은 나라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회적으로 어둠이, 불평등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취약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평등, 사회적 정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적 정의가 됐고,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이 되고 있다. 효용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곧 효율적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의는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정의는 비효율적인 거였다면 이제 정의가 효율적인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때다 틈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뭐냐?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랬는데 사회적 거리는 뭐냐? 자, 파놉티콘의 시대를 막으려면, 행정권력의 과밀화를 막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뭐예요? 거리두기는 곧 이 개념이 좋냐 나쁘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 개념이 좋으냐 나쁘냐. 생활 속 거리두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말이 돼 안 돼요? 내가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어감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냐? 건강한 주권 행동이다. 건강한 주권 행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건강한 주권 행동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건강한 주권 행동이에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마치 마스크 안 쓰면은 마스크 쓰면은 막 그 주권이 침해당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유럽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유럽인들이 마스크 쓰는 게 주권 침해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마스크를 강제로 쓰면 주권 침해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뭐예요? 주권 행동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안 하는데 유럽에서는 제가 이제 독일 잡지 이런 걸 보는데요. 거기 큰 논쟁거리예요. 마스크가 이게 주권자의 행동에 주권을 가로막는 거냐. 예? 저는 그게 마스크가 아니라 이게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는 주권 행동이다. 건강한 시민의 주권 행동이다. 이 자발성이 중요한 거죠. 예.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죠. 가장 신뢰도가 낮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정치 역량과 시민 역량 사이에 상호 신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시민들이 정치 역량을 믿고 있어 지금. 이거 놀라운 현상이에요. 우리처럼 반대 심한 나라가 없는데. 예? 우리 애처럼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 특히 광주 사람도 인정이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어디 여행 갔을 때 그랬는데, 예,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은 처음에 딱 여행을 딱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그러면 하루 안에 빨리 서열을 결정해야 된대. 누가 이 중에 제일 똑똑하고 우두머리인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예? 이해하겠어요? 그게 중요해. 전라도 사람 어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경북대를 갔었는데요. 경북대 교수님들, 우리는 식당에 가면 그래도 교수님들하고 많이 대우를 해준대요. 예? 경북대 교수님이라고 하면 주변에 대우를 해줘. 광주에는 어째요? 어쩌라고 네가 교수인데. 광주는 그래. 네가 어쩌라고. 네가 교수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저 교수입니다 그러면 바보예요. 예? 교사들 알았죠? 어디 가서 나 교사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네가 교사니까 어쩌라고. 광주는 무권위의 사회, 무권위의 사회. 예? 아무튼 그런. 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이 책임을 묻는 것,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독일에서 나온 독일의 지식인, 유명한 지식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제가 말을 못 바꿔서 미안한데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거죠. 핵심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 역습이에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저는 이 주범을 누구라고 보냐? 신자유주의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코로나19의 주범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예. 김용근 우리 시민자유대학 회원께서 지금 저기 아까 어디에? 무등현대미술관에 전시한 그림이에요. 예. 자, 신자유주의라는 게 핵심적으로 뭐냐? 우리가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 관계가 건강해야 돼. 두 가지 관계가. 근데 이 두 가지 관계를 끊어놔버리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두 가지 관계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떤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야 돼? 누구와 관계를? 네?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하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다. 자, 그래서 역사의 과정은 크게 보면 오래되면 자연에 의한 인간 지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되는 시대하고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는 시대, 이때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알아요?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던 시대에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있었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지배자들은 자기가 왜 지배한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지배한다고 그래요? 자연이 나에게 그 권력을 부여했다고 한 거야. 즉 하늘이 이해하겠죠? 아니면 내 피가, 내 선조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은 두 명이 딱 만나는 순간 바로 권력이 생겨요. 권력은 너와 내가 만나는 순간 이 사이에서 권력이 생겨. 그럼 문제는 뭐예요? 권력을 누가 더 가지냐 문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 있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사랑해 본 적 있어 없어요? 너 사랑을 느끼는 순간 권력이 생겨 안 생겨? 그 순간에 생겨요. 그걸 누가 가냐 싸움을 해. 사랑해봐요. 권력이 이게 마지막 지금은 오래 살다 보면 뭐예요? 사랑은 없고 이 권력 싸움만 있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잘 봐요. 우리는 사랑이 있나 권력이 있나 싸움이 있나. 자, 근데 권력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될 때, 자, 현대사회에 오면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된 사대의 권력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자연을 더 잘 지배한 사람이.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자연을 지배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외적 자연이 있고 내적 자연이 있어. 우선 외적 자연을 제껴둡시다. 그러니까 내적 자연을 잘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죠. 아침 9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아침 9시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저는 9시에 못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하여튼 자기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되는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굉장해. 신자유주의란 뭐냐?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가냐?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시점이 이런 거예요. 요 지점에 코로나19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시점에. 자, 개인과 사회가 건강한 관계란 뭐예요? 공동체에 의해서 개인이 지배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전통적인 국가에는 고대 그리스 국가, 조선시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인들이 만든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만든 나라예요? 국가는 가족들이 만든 거예요. 가족연합체, 호족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공동체에서 지배당해요. 이게 고대시대예요. 현대는 뭐예요? 개인에 의해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와 국가에 의한 개인이 지배가 이루어져요. 공동체가 아니라 뭐가요?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개인이 지배돼요. 이게 현대예요. 근데 그래서 신자유주의란 뭐냐? 국가에 의해서 사회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상관관계가 파괴돼 버린다. 그래서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칼 막스라는 철학자는 그랬어요. 칼 막스 들어봤죠? 칼 막스. 막스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이 자연화되고 자연이 인간화돼야 된다. 말 멋지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말은 좋지. 어렵죠. 호르카이만처럼 자연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죠. 자연이 몸이 나한테 아프다는 걸 신호를 보낸다 이거야. 그때 병원 가야 된다 하잖아. 그 똑같은 논리다 이거죠. 저 자연의 내 몸에 자연이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건강해. 근데 지가 지금 몸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계속 몸을 학대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어, 암 걸려서 빨리. 암 걸린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려고 하지만 하여튼 꼭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몸에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 그만 똑같은 말 하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인류가 이거 막스 호르카이만 한 사람이 막스 호르카이만 한 사람의 도구적 이성 비판에 나온 책이고 그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여기 잠깐 자랑 한번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긴데, 자, 여러분 사회계약론이란 말 들어봤죠? 자유주의 뿌리. 그럼 사회계약론은 핵심은 자연상태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홉스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문강 선생님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혹시? 홉스. 그래도 저 의대까지 가려면 그때 더 기억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나죠? 홉스, 록 이런 다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국가를 설명하냐?
자연 벌판에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한테 뭘 뺏어버려? 공동체를 모두 제거해버려요. 홉스, 로크, 루소의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사생아예요. 이론적으로 이미 출발점이 자유주의의 이론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사생아들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국가를. 거기는 어떤 부모도 없어요. 어떤 가족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자, 그게 극단화시킨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설정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기본 설정, 이론적 설정 배경이 개인들의 이기심, 그 이기심이 합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기심이 자유롭게 충동하도록 만들어주라. 예?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채로 없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개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박구영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자아 발견이란 말, 자아 발견. 학교 다닐 때 우리 자아 발견이라고 선생님들이 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아 발견했어요? 우리 국장님 정도 되니까 발견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저분들 원래 의사하다가 지금 국장님 하시는데, 의사하다 국장하다가 하니까 내가 자아 발견돼? 안 돼? 안 돼. 예? 세계 전국 전 세계를 여행 다닌 우리 저 여행사 대표님이에요. 근데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해야지. 코로나19 때 아까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망했어. 망해가고 있어. 예. 기분 나빠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네. 위기예요? 위기인데 예. 해외여행은 지금 끝? 현재는 네. 그럼 국내 여행은 다녀요? 국내 여행을 저번 주부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에 올렸더니 저번 주에 두 분이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문의들이 와요. 예. 망해가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은 있다는 얘기죠. 자, 세계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여행을 해보니까 자아가 발견되던가요? 자아 발견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자아는 없어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는 어디에도 없어요. 나는 계속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종합이에요. 나는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한다고 막 선생님들 많이 뭐 해요, 행사. 나를 찾아가는데 여행을 한대. 해봐요, 되는지. 제가 철학 30년을 공부해서 철학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되어가냐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어가냐 이거야. 나는 내가 타인이 되어가면서 딱 태어나면 엄마의 시선으로 나를 보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제가 말했죠. 엄마, 구용이 배고파. 이렇게 먼저 말을 했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 먼저 말했겠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나 배고파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구용이 배고파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애새끼들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쩌든가요? 예? 나 배고파 말하는 자식 있었어요? 그놈은 인류를 지도할 놈이에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나 배고파를 먼저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족이 이럴 수는 있어요. 모든 가족이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면 그 아이도 나라고 말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기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아가 그러죠? 그럼 말을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가 배고파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타인이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화는 곧 타자화예요. 자기화는 곧 사회화예요. 그래서 자기화, 사회화, 타자화는 동근원적인 거예요.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타인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나도 있지도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빌 게이츠 혼자 아무리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에 혼자 앉아 있어 봐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 자동으로 문 열린대. 저 AI가 돼가지고 밥도 대갖고 온다. 샌드위치까지 다 배달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죽음과 상과가 구분이 돼야 한대요. 의미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음과 상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화, 사회화, 타자화가 동근원적이라면 바로 그 동근원성을 토대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파괴한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너무 지금 이론적이니까 재미없은 것 같으니까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냐?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이론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내가 신자유를 표방하겠다는 이런 정치인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OECD 국가 중 지도자 중에. 트럼프조차도 신자유주의를 반대했어요. 트럼프는 뭐예요? 국가주의의 보호주의고 신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인터레그눔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레그눔. 이건 안토니오 그람시의 용어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용어인데 인터레그눔이란 뭐냐? 최고 권력의 공백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레그넘이 뭐예요? 레그넘. 예? 이게 통치자, 통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이 멸망했는데 고려가 멸망했는데 조선이 안 세워진 이 기간. 이해하겠어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안 뽑힌 이 기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레그넘이라는 용어다. 근데 이 인터레그넘이라는 걸 철학적으로 개념화시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철학자죠. 들어본 것 같죠? 어렸을 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봤으면 세상 너무 편하게 산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인터레그넘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왜? 이때 파시즘이 등장한다. 이때. 대부분의 파시즘이 언제 등장한다? 과거의 왕조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왕조가 쓰지 않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했는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계를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 그런데 죽어야 될 놈이 죽질 않았어. 왜? 새로운 놈이 안 나타나니까. 죽어야 될 놈이 죽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죽은 놈이 안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좀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예요? 좀비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좀비 자본주의. 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멸망했는데 새로운 놈이 안 나타나니까 그놈이 뒤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은 상태로. 이거 뭐라고요? 좀비적 신자유주의. 좀비적 자본주의. 인터레그눔. 이 시대에 등장한 가장 위험한 3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리스크. 지도자 리스크. 1번이 누구예요? 알베. 2번 트럼프. 3번 시진핑이에요. 다 위험한 지도자예요. 러시아. 위험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리스크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지도자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나라만 코로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뭐가 문제예요? 인터레그놈의 시대라. 인터레그놈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대단하고, 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만, 저처럼 비판하지만, 새로운 이념이 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없다니까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어떤 이론들이 경쟁하긴 하지만, 어떤 이론도 나오지 않는 이런 시대는 없어. 그래서 이 시대가 위험의 시대. 예? 밑에 써졌네요. 안토니오 그람시. 보이죠? 글자 보여 안 보여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인터레그룸이다. 인터레그룸 증상. 자, 트럼프. 이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의 출연이 6위예요. 6위. 좀비 자본주의. 죽은 이데올로기가 죽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상황이에요. 예? 자, 산업혁명
2차 대전? 예? 맞죠? 보죠? 코로나 이후에 신자유주의 종말했어. 그런데 인터넷 그럼 시대정신의 부재예요. 이게 잘못하면 국가주의 파시즘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이해했죠? 이런 시대가 있다. 그나마 우리가 괜찮은 건 지금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꽤 괜찮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에서 최대의 활용 국가. 과학기술, 행정, 경제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국가. 시민 역량의 밸런스가 있는 국가. 그리고 지도자 리스크가 최소화된 나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이제 그러면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새 판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계가 인간화되고 있어. 기계가 인간화된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기계가 인간화되면 인간화될수록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화돼야 되는데 인간이 기계화된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화되는 현상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향한 자연의 역습을 대처할 수 있는 세판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핵심이 뭐다? 시민주권이 강하다.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모든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자연의 대변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연의 대변자. 우리나라 누구예요 지금? 녹색당? 나는 믿지 않아요. 아무튼 자연의 대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당이 지금 녹색당을 제가 뭐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는 단체나 이런 걸 지지해줘요. 지지해줘야 되죠. 그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지금 뭐 시끄럽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가 사과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10개씩 사야지 패션에 맞춰서. 알겠어요? 이거 사주는 게 그거야. 지금 위안부 할머니 내가 뭐라고 쓴다. Believing their hope with you. 당신과 함께 그들의 희망을 꽃피우자. 그들의 희망이 뭐예요? 그들의 희망이 뭐예요?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노태우가 저 광주에 저 사과한다고 그래. 그 진정성을 여러분 믿어 안 믿어요? 좀 믿어줍시다 이제 하나 뭐. 일단 믿어줘. 그런데 진짜 사과하려면 뭘 와서 말해야 돼요? 누가 발표했는지를 말해야죠. 그러고 사과를 해야죠. 지금 와서.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발표했는지를 말해야지. 지가 아버지가 제일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에 대한 말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모른다. 근데 전두환이 하더라. 옆에 들었다 하든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18 토론에 나가서 저 고민정하고 토론한 거 알아요? 봤어요? 자, 5.18 발포자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발포 명령자도 잡아야 되지만 발포자를 잡아내야 돼요. 예? 광주 시내 저 화순 저기서 곳곳에서 그냥 이유 없이 쏜 놈들 있죠? 잡아내야 돼요. 그놈들 다. 잡아내 처벌하고 네가 처벌 양형이 조금만 덜 받으려면 그 윗선을 부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추적해가 전부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전두환이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전두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려면 못 밝혀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하나씩 잡아다가 들여다가 처벌을 해야 돼요. 그게 국제법상 합의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의 합의 사항이에요. 유엔의 합의 사항이에요. 부당한 명령이라도 자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행위는 명령 군인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것은. 그러다 지금 화면도 찍히고 있는데 나중에 혹 가요. 그런 주장. 아무튼 그래서 자연을 대변하는 사람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건 엄청 중요하다. 자, 개인 국가 사회에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사회적 활동, 사회적 협동, 사회적 돌봄, 사회적 교육, 사회적 연두, 사회적 놀이, 사회적 예술, 사회적 기업 등등이 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엄청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시민자유대학 이런 것도 다 코로나19 이런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신
이제 모이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민자유대학 회원들도 예를 들면 작게 만나고 작은 단위로 강의하되 세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예? 그래서 소모임, 동아리 모임 많이 하고 공부 모임을 하더라도 그리고 줌 강의 좀 해야 되는데 줌 좀 해라니까 줌을 설치를 안 해요. 시민자유대 회원들이. 말이 없어. 줌! 설치 좀 합시다. 예? 그러면 같이 강의를 하면 재밌어 이게. 처음에는 좀 피곤해요. 근데 재밌어. 지금 어디야 우리가 다른 일 하면서 줌 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강의할 수 있어. 오늘 같은 강의를 이렇게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줌 하다가 좀 서운하면 어디로 모여서 밥 같이 먹고 놀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 작은 단위에서 모이되 큰 울림을 갖게 해야 된다. 내가 시민자유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 작은 만남, 큰 울림. 이런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활용해야 돼요?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이제 최고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유튜브를 소유한 국가보다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가 훨씬 건강한 국가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일부러 경기도 가서 강의하면서 경기도에 거기 특히 우파들이 득실득실한 데 가서 강의하면서 이거 보여줬어요.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를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 그 비상상황.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비상상황. 헌법이 정지된 상태. 그때 5.18 광주 시민이 보여준 높은 도덕성.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를 극복하는 원천 중의 원천이다. 1980년 5월 27일 날 새벽에 마지막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한테 총이 주어졌어요. 총을 몇 발씩 가졌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막 총 많이, 기관총 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대략 몇 명이 총을 몇 개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대하 기자님이 또 잘 아시니까. 자, 정대, 한 길이시면 정대하 기자님 몇 명이나 몇 총 갖고 있었어요? 알잖아요, 말이죠. 예. 대략. 예. 이번에 인터뷰할 때 그 김종배 학생 수습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5월 24일 날 YWC에 있던 그 학생들이 도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일부가 총을 그렇죠. 받았는데 마지막에 5월 26일 날 밤에 총을 받은 사람들은 김종배 위원장도 이 탄창에 실탄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빈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그 한 200여 명이 5월 27일까지 이 도청 주변에 200에서 한 500 그러죠. 근데 그 일부가 총을 갖고 있었고 그 일부는 실탄이 없는 빈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으면 대략 300여 분. 그런데 마지막에 실탄이 없는 분도 많았지만 있는 분들은 3발씩 줬어요. 3발 이상은 못 가지겠어. 3발. 그게 엄청난 거예요. 3발. 이게 도덕성의 뿌리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오기철이라는 그 시민군이 나중에 마지막에 인터뷰한 게 있어서 나온 자기들끼리 그래요. 야,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쉽게 죽었냐.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속옷을 갈아입어요. 예? 이 높은 도덕성이 대한민국 오늘의 힘이다. 예? 대한민국 주권자의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사체, 세계 어디에도 그리스 민주주의 이후로 이렇게 아름다운 주권자 행동을 보여주는 그림은 없다. 그래서 광주의 5월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광주의 5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 했지만 광주의 5월만 있는 게 서울의 5월이 있고 5.18이 있고 부산의 5.18이 있고 또 뉴욕의 5.18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의 5.18이 있고 베를린의 5.18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5.18을 전국화, 세계화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세계 시민들과 5.18을 매개로 5.18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지 우리 것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시민민주주의 운동에 이물량한 행진곡을 부르잖아요. 홍콩 시민들이 이물량한 행진곡 부르는 거 봤죠? 이건 위대한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한국 체계의 최대 강점 뭐라고요?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은 공공성, 수월성, 역동성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한 말을 철학적으로 아주 단순한 말로 하면 한국 체계의 가장 최대 강점은 공공성, 공개돼 있어. 지금 뭐 극우 국자 유튜브들이 막 난리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진짜 윤석열 나 좋아해요. 밤마다 윤석열 볼 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니까 지금 특검하자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 문바들은 윤석열 싫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지? 윤석열이. 이놈 새끼. 하여튼 훌륭한 놈이에요. 그래도 나 안 잡아가 못 잡아가. 검찰이 문제인 건 확실하지만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다 까발려져야 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심지어 울산시장 관련 조금 관여해도 다 까발려져 지금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로 보면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면 곧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유일하게 숨겨진 데 어디예요? 검찰이지. 곧 너희들을 향해 갈 거야. 기다려. 그동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님 웃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론이 문제. 자, 그래서 자 제가 좀 다 이렇게 있어. 다 아까 한 말을 다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밑에 배워왔어요. 바보야. 경제는 정치야. 여기 지금은 경제가 문제라고 그러죠. 맞아요.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는 정치야. 이건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 뒤에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살아야 돼요. 오늘 꼭 하늘 보세요. 어디예요? 이거 아시는 분? 전라도의 강가인데. 전라도. 벌교. 태백산맥 알죠? 여기 일본 놈들이 만든 거잖아요. 일본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예요? 제가 요즘에 이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거. 이 느낌을 평온하지만 알 수 없는 어두움. 그 깊은 어둠. 그 어둠에서만이 저절로 희망이 피어난다. 이게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타포, 알레고리, 심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와서 놀아야 된다. 알겠죠? 제가 오래간만에 강의해서 잘 안 됐어요. 괜찮았어요? 좀 힘들었어요. 일단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